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지? 김희영입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가 들어오는 순간 김 회장의 세상이 멈춰버렸다. 그녀의 눈매와 미소는 38년 전 목숨처럼 사랑했던 첫사랑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 순간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이름은 바로 김 회장의 첫사랑이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석양에 물들어가는 저녁 무렵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웅장하게 서 있는 한 건물의 최상층 사무실에서 김 회장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65살인 김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지만 오늘만큼은 그 주름 사이사이로 기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벽면에는 수많은 상장과 표창장이 걸려 있습니다. 김 회장이 지난 40년간 일궈낸 사업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건설업으로 시작해서 부동산 개발, 그리고 지금은 강남 일대의 빌딩 5채를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상견례 관련해서 확인할 것들이 있는데요.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옵니다. 15년째 김 회장을 모시고 있는 그는 오늘 회장님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그래, 준비는 다 됐나?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어떤 중요한 사업 미팅에도 흔들리지 않던 그였지만 아들의 상견례만큼은 달랐습니다. 네, 한정식집 예약도 확인했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상대편에서는 몇 분이 오시는 건가요? 김 과장의 질문에 김 회장은 잠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예비 며느리 혼자만 온단다. 부모님이 모두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회장님과 준호 도련님, 그리고 그 아가씨 이렇게 셋이서만. 그렇지. 좀 쓸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김 회장은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도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아들을 키워왔기에 그 아가씨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승용차 안에서 김 회장은 운전기사 박 기사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20년째 김 회장의 운전을 맡고 있는 박 기사는 준호를 어릴 때부터 지켜봐 왔습니다. 회장님, 준호 도련님이 정말 의젓해지셨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말썽꾸러기였는데 말이죠. 그러게 말이야. 시간이 참 빠르구나. 벌써 장가갈 나이가 되었으니. 김 회장은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부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어린 준호가 있었기에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김 회장에게 살아갈 이유를 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곳곳에 하얀 백합과 장미꽃다발이 놓여 있고 집안 구석구석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나갔을 때만 해도 평범했던 집이 완전히 새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조카 며느리인 영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에게는 가족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준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몇몇 친척들이 도움을 주러 왔습니다. 삼촌 오셨어요? 내일 상견례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삼촌, 준호 오빠 결혼인데 이 정도야 당연하죠. 게다가 상대편에서는 그 아가씨 혼자만 오신다고 하니까 더 신경 써야죠. 영희의 말에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견례라는 게
원래 양가 부모가 만나는 자리인데 이런 상황이 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준호는 어디서 봐도 의젓한 신사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그가 집으로 들어오자 온 집안이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영희 누나도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호야, 내일 준비는 다 됐지? 선물은? 네, 아버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선혜가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부모님 없이 혼자 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김 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럴 만하지. 우리가 편하게 대해주면 될 거야. 그 아이도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인데. 저녁 식사는 준호와 김 회장 그리고 도움을 주러 온 친척들이 함께 했습니다. 식탁에는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반찬이 정성스럽게 차려졌습니다. 모두들 내일 상견례 이야기로 화제가 집중되었습니다. 준호야, 그 아가씨는 어떤 분이지? 성격이 어때? 김 회장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착하고 예의 바르고. 아버지께서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준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의 특별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 후 김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상견례에서 할 인사말을 정리하려 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부모님 없이 상견례에 오는 그 아가씨를 어떻게 맞아야 할지,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먼저 떠난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내일 상견례가 얼마나 완벽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날 숱한 풍파를 겪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37까지 결혼 생각도 없이 지내던 아들이 드디어 장가간다니. 그동안 혼자 늙어갈까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젠 인생에 미련이 없지. 김 회장은 깊은 만족감에 젖어들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으로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김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됩니다. 김 회장은 그녀를 친딸처럼 아껴줄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압구정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집 궁중원에 김 회장과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김 회장은 짙은 남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있었고 준호는 새로 맞춘 차콜 그레이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더욱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미리 예약해 두신 매화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배인이 직접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하며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정치인과 재계 인사들이 중요한 만찬을 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김 회장도 몇 차례 중요한 사업 미팅을 이곳에서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매화실은 이 한정식 집에서 가장 좋은 방이었습니다. 아직 예비 며느리분께서는 오시지 않으셨네요. 지배인이 말하자 준호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왔어요. 곧 올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버지께 소개하는 자리였기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김 회장과 준호는 자리에 앉아 잠시 기다렸습니다. 김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방 곳곳에 놓인 고급스러운 도자기와 전통 꽃꽂이가 격조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떨리네요. 준호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아이일 거야. 김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초 후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서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하면서도 조금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곱게 빗어내린 모습이 단정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김 회장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매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 그리고 입가에 머금은 은은한 미소. 그 모든 것이 40년 전 기억 속 깊은 곳에 묻어둔 그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가슴이 심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손에 쥔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목소리마저 기억 속 그 사람과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회장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준호 애비되는 김영철입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긴장을 단순히 상견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앉으세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겠어요. 김 회장이 자리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앉는 모습,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데자뷰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일찍 온 거니까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만나는 순간이었지만 김 회장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죽, 갈비찜, 잡채, 그리고 각종 나물과 전이 정성스럽게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음식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앞에 앉아 있는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어떤 일을 하세요?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 선생님이시구나. 아이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순수한 아이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요. 그녀의 대답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녀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혼란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닮은 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만큼은 꼭 해야 했습니다. 준호가 미리 말했듯이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부모님 모두 일찍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구나. 힘들었겠어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도 아내를 일찍 잃고 아들을 혼자 키워왔기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김 회장의 질문에 그녀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날 때쯤 돌아가셨다고 할머니께 들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고 제가 2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김 회장은 마음을 진정시키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김 회장에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희영입니다. 그 순간 김 회장이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와 그녀의 시선이 모두 김 회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도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회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잠깐 놀랐을 뿐이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김희영이라는 이름, 그것은 바로 40년 전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앉아 있는 이 아름다운 여성은 그 김희영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김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상견례는 계속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4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김 회장은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이 신경 쓰였지만 상견례가 무사히 끝났다는 안도감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회장은 서재 문을 꼭 잠그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위스키 한 병을 꺼냈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잔에 위스키를 따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속 깊은 곳까지 화끈하게 달궜습니다. 김희영이라고? 김 회장은 그 이름을 몇 번이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눈매, 은은한 미소, 심지어 말하는 툭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그 사람과 일치했습니다. 술잔을 든 채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38년 전 그 시절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1987년 민주화의 열기가 뜨겁던 그 시절로 기억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7살의 김영철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촌 출신이었지만 성실함과 추진력으로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인생을 바꾼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25살의 김희영이었습니다. 대학교 영문과를 갓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번역 일을 하던 그녀는 김영철이 본 그 어떤 여자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긴 생머리에 맑은 눈동자, 그리고 천사 같은 미소를 가진 그녀에게 김영철은 첫눈에 반했습니다. 두 사람은 종로의 한 서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김영철이 떨어뜨린 책을 희영이 주워주면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주 서점에서 만나 함께 책을 읽었고 명동과 종로 일대를 거닐며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습니다. 영철 씨, 우리 결혼해요. 어느 봄날 남산에서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희영이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때 김영철의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한다고 맹세했고 그의 말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대의 거센 물결 앞에서 시험받게 되었습니다. 1987년 6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열사의 죽음이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김영철도 직장 동료들과 함께
민주화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철 씨, 너무 위험해요. 그만두세요. 희영은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지만 김영철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희영아,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야.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어? 그는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이었습니다. 6월 10일부터 시작된 대규모 시위에 매일 참여했습니다. 희영은 걱정스러워했지만 그런 김영철을 사랑했습니다. 1987년 6월 26일 본인의 모교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 현장에서 영철은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경찰서 유치장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두 사람에게는 마지막 만남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위에 나가기 전 희영과 함께 보낸 그 소중한 시간이 김영철에게는 평생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학생, 여기서 뭐해? 제 남자친구가 김영철이라고 하는데. 아, 그놈 구속되어서 구치소로 이송됐어. 당분간 못 볼 거야. 경찰의 말에 희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김영철은 그렇게 2년 동안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희영은 매주 면회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김 회장은 술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구치소에서의 긴 시간들, 희영을 그리워하며 보낸 무수한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매일 희영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1989년 여름 김영철은 마침내 석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당연히 희영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사를 간 것입니다. 출판사에도 가봤지만 희영은 이미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김영철은 미친 사람처럼 서울 곳곳을 뒤졌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그녀가 다니던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희영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희영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출판사 동료였던 한 여직원을 통해서였습니다. 영철 씨, 희영이 말인데.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뭐, 어디 있어? 왜 연락이 안 돼? 희영이, 당신이 구속되었을 때 말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김영철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럴 리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김영철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은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후 김영철은 방황했습니다. 술에 빠져 살기도 했고 무작정 일에만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영에 대한 기억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김 회장은 술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한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김희영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고 제가 2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름도 죽음의 원인도 시기까지. 1987년에 태어났다면 지금 38살. 오늘 만난 예비 며느리 이선혜의 나이와 정확히 맞았습니다. 김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내 딸일 수도 있잖아. 밤이 깊어가도록 김 회장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김 회장은 평정심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밤마다 술에 의존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준호가 환한 얼굴로 김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손에는 웨딩홀 카탈로그와 각종 결혼 준비 자료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김 회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결혼 날짜를 정했어요.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로요. 선에도 좋다고 하고 웨딩홀 예약도 가능하대요. 준호의 말에 김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선혜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달이라고? 너무 급하지 않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 둘 다 나이가 있잖아요. 더 미룰 이유가 없어요. 준호는 들뜬 표정으로 웨딩홀 사진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아름다운 꽃장식으로 꾸며진 예식장 사진들이 김 회장의 눈에 들어왔지만 그에게는 악몽 같은 풍경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 이후 아버지의 표정이 계속 어둡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괜찮다. 그냥 피곤할 뿐이야. 김 회장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혹시 자신의 친딸일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혜를 보시고 어떠셨어요? 준호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선혜는 정말 좋은 아이였습니다. 착하고 예의 바르고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자신의 친딸이라면 아버지, 준호가 다시 불렀습니다. 아, 그래. 좋은 아이 같더라. 김 회장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준호야, 혹시 결혼을 조금 미루는 건 어떨까?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뤄요? 왜요? 준호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냥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아버지, 저희는 이미 충분히 생각해 봤어요. 1년 넘게 사귀었고 서로를 잘 알고 있어요. 더 미룰 이유가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더 강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결혼을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아들의 행복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 뜻대로 해라. 김 회장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돌아간 후 김 회장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주소록을 뒤져 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과거 희영과 함께 일했던 출판사 동료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김 부장님이세요? 저 김영철입니다. 영철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희영이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희영이요? 아직도 그 일을 잊지 못하시는군요. 네. 중요한 일이 생겨서요. 그럼 내일 오후에 종로 쪽에서 만나시죠. 다음 날 오후 김 회장은 종로의 한 카페에서 김 부장을 만났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의 얼굴에서 옛 모습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여전히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영철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희영이 얘기를 왜 갑자기? 혹시 희영이가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게 있나요? 김 회장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희영이가 죽은 후에는 연락이 끊겼는데.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 한 가지 있긴 해요. 김 부장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희영이를 떠나보낸 후 우연히 희영이가 다니던 병원 간호사를 만났는데 그때 들은 얘기가 김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희영이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딸이라고. 김 회장은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확실한 얘기인가요? 간호사가 직접 본 거라고 하니까 틀림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김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선혜는 희영의 딸이 맞았고 시기상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카페를 나선 김 회장은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와 선혜의 결혼을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회장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준호에게 그리고 선혜에게도. 김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아들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이런 끔찍한 일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김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선언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좋은 아이라고 하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결혼을 반대한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을 만나라. 김 회장은 구체적인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선혜가 자신의 친딸일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준호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아버지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결혼을 반대한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아버지 말을 들어라.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요. 준호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평소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랐지만 이번만큼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를 믿어라.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하는 말이야.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는 준호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으라고요? 선혜가 잘못한 거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집안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준호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대체 뭐예요? 상견례 때도 이상하시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막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괴로웠습니다. 아들의 분노도 이해했고 자신의 행동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말을 들어라. 다른 좋은 여자는 얼마든지 있어. 다른 여자요? 저는 선혜를 사랑해요.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어요. 준호가 감정적으로 외쳤습니다. 사랑이 뭔지 알아? 넌 아직 어려서. 어리다고요? 저 이제 37이에요. 언제까지 아버지 말씀만 듣고 살아야 해요? 부자 간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준호도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언제 너를 위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
이번에도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저를 위해서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막는 게 저를 위해서라고요? 준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너를 위해서야.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김 회장의 말에 준호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후회한다고요? 아버지야말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준호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냐? 선혜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야죠. 아버지가 왜 갑자기 결혼을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결혼할 거예요. 준호야. 김 회장이 불렀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김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에게 미움받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들이 결혼해서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선혜가 사는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 했습니다. 준호 오빠,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선혜가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선혜야,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에요? 작은 원룸 안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결혼을 반대하셔. 선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반대하신다고요? 왜요?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셔. 그냥 안 된다고만. 선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상견례 때 김 회장의 표정이 어둡긴 했지만 설마 결혼을 반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 봐요. 아니야, 선혜야. 너 잘못 없어. 아버지가 이상한 거야. 준호가 선혜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혹시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 게 문제가 된 건 아닐까요? 선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처지 때문에 준호가 고생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준호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 오빠, 우리 어떻게 해요? 선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거야. 아버지 반대가 있어도. 준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할 수는 없어요. 오빠한테 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잖아요. 선혜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준호가 아버지와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선혜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를 설득할게. 어떻게요?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도 마음을 바꾸실 거야.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보시면. 하지만 선혜는 불안했습니다. 김 회장의 단호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 같지 않았습니다. 준호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우리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 준호가 선혜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행복했던 결혼 준비가 갑작스럽게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서로를 걱정했습니다. 김 회장 역시 밤새 고민했습니다. 강하게 반대하면 할수록 아들의 반발만 더 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김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선혜를 직접 만나서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아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지만 선혜에게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김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선혜를 직접 만나서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아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지만 선혜에게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 회장은 선혜가 근무하는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 그는 하교 시간이 되자 선혜가 아이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아이들이 밝게 인사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선혜도 환한 미소로 아이들을 배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 회장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선혜 씨,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선혜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선혜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젯밤 준호에게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김 회장을 마주하기가 어색했습니다. 잠깐 시간 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그럼 학교 앞 카페에서 두 사람은 학교 근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은 후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선혜는 긴장한 채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혜 씨, 어젯밤 준호에게서 들었을 텐데. 김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선혜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 더욱 괴로웠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겠습니다. 선혜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를 사랑했고 그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김 회장은 선혜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왜? 선혜 씨, 내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김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혜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요? 왜 갑자기? 중요한 일이니까 정확히 말해주세요. 김 회장의 진지한 태도에 선혜는 긴장했습니다. 어머니는 김희영이고 제가 2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는 출판사에서 일하셨다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고 김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1987년에 태어났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글쎄요. 할머니께서는 자세한 얘기를 안 해주셔서 다만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저를 혼자 키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선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 회장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선혜 씨, 혹시 어머니 사진이나 유품 같은 건 없나요? 있어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게 몇 개. 볼 수 있을까요? 김 회장의 간절한 부탁에 선혜는 의아해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네, 가능하다면. 그럼 집으로 가시겠어요? 두 사람은 선혜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선혜는 서랍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어머니 유품이에요. 상자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일기장, 그리고 작은 액세서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사진을 하나씩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분명히 김희영이 있었습니다. 38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모습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다니.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선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희영의 친필로 적힌 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철이를 너무 보고 싶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가 아픈 것도 모르고 아이만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선혜라고 지어야겠다.
선하고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길. 김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대체 무슨 일이세요? 선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선혜는 분명히 자신의 친딸이었습니다. 선혜야.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내가 네 아버지다. 선혜는 그 말을 듣고 얼어버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어머니는 내 첫사랑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녀의 딸이라면 내 친딸이다. 선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다고. 그건 할머니가 지어낸 이야기야. 나는 그때 감옥에 있었고 내 어머니는 혼자 너를 낳아 키우다가. 김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선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준호 오빠와 저는 남매야. 선혜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선혜가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선혜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 회장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딸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럼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는 건가요? 선혜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원해도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선혜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꿈만 같던 행복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회장도 딸의 슬픔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와 선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해했습니다. 선혜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준호의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고민 끝에 오래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변호사 박병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철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갑자기 웬일이야? 박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중요한 상담이 있어서 왔어. 법적인 문제 말이야. 무슨 일인데? 사업상 문제야? 김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내 개인적인 문제야. 너도 알다시피 나는 첫 번째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고 이혼 후에 재혼했잖아. 그렇지. 두 번째 부인분이 아들을 데려오셨다고 했지. 맞아. 준호가 중학생일 때 내 호적에 올렸어. 이제는 완전히 내 아들이나 다름없지. 두 번째 부인도 몇 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서 지금은 둘이서만 살고 있어.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 친딸을 발견했어. 친딸? 언제 태어난? 첫 번째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때 아이가 생겼던 것 같아. 그런데 그 딸이 설마 내가 호적에 올린 아들과 사랑하는 사이야. 결혼하려고 해. 박 변호사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건 복잡한 문제네. 일단 호적상 남매라면 당연히 결혼이 불가능하지. 하지만 내 말대로라면 아들은 호적에만 올라가 있고 실제로는 친아들이 아닌 거네. 그렇지. 그리고 딸은 호적에 없고? 맞아. 그 아이 어머니가 혼자 낳아서 키우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가능할 수도 있어. 호적상으로는 남매가 아니니까. 하지만 혈연 관계가 명확하다면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지.
그리고 만약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지면 김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호적에 올린 아들을 빼고 내 친딸을 올려야 하지 않겠나? 그건 불가능해. 법적으로 이미 올린 아들은 뺄 수 없어. 설사 친아들이 아니라도 말일세. 더구나 이미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박 변호사의 말에 김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거야? 영철아, 솔직히 말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야.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서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서 말이야.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을 호적에서 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더구나 수십 년 동안 아버지로 살아온 상황에서는 법원에서도 기존의 가족 관계를 함부로 바꾸지 않으려고 하거든. 김 회장은 절망했습니다. 그럼 결국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 그게 현실적이야. 법은 감정이나 윤리보다는 기록과 증거를 중시하거든. 설사 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몇 년씩 걸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상처만 줄 가능성이 높아. 며칠 후 김 회장은 또 다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적 정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이미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호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두 번째 변호사도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대형 로펌까지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변호사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경우 언론에 노출될 위험도 있어요. 김 회장은 완전히 벽에 부딪혔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서재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는 여전히 상황을 모른 채 선혜를 만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혜는 진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준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선혜야,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연락도 안 받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해? 준호가 선혜의 집 앞에서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준호 씨, 미안해요. 선혜가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문 좀 열어줘. 이야기하자. 안 돼요. 그냥 가세요. 선혜야,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뭔가 말씀하신 게 있지? 준호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분명 아버지가 선혜에게 무슨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 이유를 말씀하셨어? 선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선혜는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만에 본 준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길래 이렇게 피하는 거야? 준호 씨, 우리 정말 안 돼요. 왜? 이유나 말해줘. 선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김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준호와 선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준호야, 선혜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김 회장의 심각한 표정을 본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내가 늦게 알아서 너희를 괴롭혔구나. 하지만 법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결혼에 문제는 없다는 걸 확인했어. 갑작스러운 말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선혜를 친딸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고 너는 내 친아들이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혈연이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었어. 이제 더 숨길 것도 막을 것도 없다. 준호와 선혜는 눈물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충격과 상처는 남았지만 김 회장의 말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래,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이제 너희는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어. 준호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법적으로 혈연적으로 문제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준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 회장과 선혜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김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앉아라. 세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 회장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먼저 선혜가 누구인지부터 말해야겠다. 준호가 선혜를 바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선혜는 내 친딸이다. 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혜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그게 바로 내가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야. 선혜의 어머니는 김희영이라고 했지? 그 사람은 내 첫사랑이었어. 김 회장이 38년 전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속되었던 일, 석방 후 희영을 찾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일, 그리고 최근에 선혜를 만나면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과정까지. 준호는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선혜는 제 누나라는 거예요? 혈연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법적으로는 남매가 아니야. 김 회장이 신중하게 설명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내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중학교 때 내 호적에 들어온 거지. 그리고 선혜는 내 호적에 없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남매가 아닌 거야. 준호는 머리를 감싸고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정말 결혼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고민했던 거야.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김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여러 법무법인을 찾아다녔어. 혹시 방법이 없을까 해서. 어떤 방법이요? 너를 내 호적에서 빼고 선혜를 내 호적에 올리는 방법 말이야. 그러면 너는 사위가 되고 선혜는 내 딸이 되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호적에서 빼려고 하셨던 거예요? 준호야, 오해하지 마라. 너를 버리려던 게 아니야. 너희 둘을 결혼시켜주기 위해서였어. 선혜가 내 친딸이라면 당연히 내 호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너는 사위로 맞이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선혜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준호 씨, 아버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변호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이미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을 호적에서 빼는 것은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 김 회장이 지난 며칠간의 고군분투를 설명했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도 시도해 보려 했지만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 몇 년씩 걸릴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될 위험도 있고.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위해 그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생각했다는 것에 감동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의 벽에 절망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는 거네요. 준호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있어.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너희가 남매가 아니야. 선혜는 내 호적에 없고 너는 친아들이 아니지만 내 호적에 있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결혼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준호야, 너와 선혜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 모든 상황은 어른들이 만든 거야. 김 회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늦게 알아서 너희를 괴롭혔구나. 하지만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결혼에 문제는 없다. 나는 선혜를 친딸처럼 품을 것이고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다. 이제 더 숨길 것도 막을 것도 없다. 준호와 선혜는 눈물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충격과 상처는 남았지만 김 회장의 말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래,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너희는 당당하게 결혼해라. 한 달 후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에는 김 회장의 지인들과 회사 직원들, 그리고 선혜의 학교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복잡한 사연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김 회장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단상에 올라 축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아들을 장가 보내는 동시에 딸을 얻었습니다. 하객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준호는 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선혜는 오늘부터 제 딸이 됩니다. 김 회장의 중의적인 표현을 준호와 선혜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인생이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줍니다. 오늘 나는 아들과 딸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하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는 눈물로 화답했고 선혜는 김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이 끝난 후 김 회장은 혼자 예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회장의 마음에 희영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38년 전 그 봄날의 미소가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희영아, 우리 딸 잘 컸지?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김 회장이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마음속 깊은 상처를 덜어내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